서울 변두리의 어느 낡은 골목, 봄 햇살이 잔잔히 창틀을 타고 스며드는 아침이었다. 74세 강철수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물을 두고 오래된 주전자에 따뜻한 보리차를 우려냈다. 작고 허름한 원룸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장판엔 세월의 주름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공간에서 자신만의 평온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다. 30년 넘게 성수동의 한 기계 공장에서 일했다. 쇠냄새 진한 작업복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손끝에 맺히는 기름때, 그것이 그의 청춘이자 하루의 전부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도 여행도 없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 대신 그는 홀로 아들을 키웠다. 이름은 강재훈, 올해 34살. 아이가 태어나던 날 철수 씨는 퇴근도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에 기름때가 그대로 묻은 채 새하얀 아기 포대기를 받아들며 그는 결심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 어린 재훈은 늘 조용하고 눈이 반짝이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책가방을 갖고 싶어 했다. 철수 씨는 그 시기에야 겨우 월급이 밀리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주말 내내 야근을 자처했다. 그리고 결국 그 유명한 허리보호용 책가방을 사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재훈이 책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말했다. 아빠, 우리 반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거야. 우리 아빠 진짜 멋져. 그 한마디에 철수 씨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다가 뒷모습으로 돌아서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다. 그의 인생에는 오직 한 방향만 존재했다. 재훈이 잘 되는 길, 그게 전부였다. 세월이 흘러 재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IT 기업에 취직했다. 철수 씨는 그제야 나도 이젠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재훈에게 너무 먼 이야기였다. 월급은 빠듯하고 전세금은 끝없이 오르고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지쳐가는 아들을 보며 철수 씨는 또다시 한 발 물러섰다. 어느 날 밤 재훈이 말없이 앉아있다가 중얼거렸다. 아빠, 나 평생 집 못 살 것 같아. 내 인생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이불을 덮어주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가 한 일은 은행에 들러 예적금을 전부 해지하는 것이었다. 보험도 깨고 오래된 오토바이도 중고시장에 넘겼다. 30년 모은 돈을 모두 정리해 인천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다. 그 집의 명의는 강재훈 그의 아들. 열쇠를 건넬 때 재훈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이런 식으로 살면 아빠는 뭐 드시고 살아. 아빠 인생은요? 그때 철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빠 인생 네가 웃으면 그게 아빠 인생이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처음으로 그 아파트에 들르지 않았다. 대신 구로구의 낡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바닥은 차고 창문은 작았다. 비 오는 날엔 물이 들이쳤고 곰팡이 냄새가 옷에 배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재훈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은 그의 고요함을 오래 두지 않았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가족이란 이름 아래 무너지는 거리감이었다. 그 아파트는 크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66큐미레티우짜리 소형 아파트 하지만 남향으로 햇볕이 잘 들고 바로 앞에 어린이 공원도 있었다. 철수 씨는 그곳을 고르기까지 부동산을 수십 군데 넘게 다녔다. 재훈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햇빛 보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사 당일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쥔 재훈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요.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이사 파티 대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캔맥주 하나를 사서 고시원 방에 앉아 조용히 먹었다. 아무도 모르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됐다, 이젠 내 역할 다 했다. 몇 달 후 재훈은 연애 중이던 여자친구 박세정을 집에 데려왔다. 은행원으로 일하는 세정은 단정한 정장에 예의 바른 말투 첫인사 때 철수 씨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부족하지만 앞으로 어머님 대신 아버님 잘 챙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완성되는 건가.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다. 재훈과 세정이 손을 맞잡고 예식장 복도를 걸어올 때 그는 벽에 기대어 입을 다물고 바라봤다. 이게 다행이다. 내 아들도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돌아와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해냈어. 당신 없이도. 나 해냈어.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따뜻한 말투와 눈빛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철수 씨는 주말 오후 시장에서 장을 봐서 아들 부부의 집에 갔다. 달달한 단호박 생선 몇 마리, 직접 담근 깨집김치까지 챙겨 들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건 세정이었다. 아버님, 다음부턴 오시기 전에 꼭 연락 좀 주세요. 저희도 이제 막 신혼이라 아무 때나 오시면 좀 곤란해요. 그 말은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정서적인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철수 씨는 웃음을 띠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다음부턴 꼭 연락할게. 그날 밤 그는 혼자 고시원 방에서 라디오를 틀었다. 기계음 같은 DJ의 목소리만이 작은 방 안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왜 또 미안해야 하지? 며칠 후 추석을 맞아 송편과 약과 정성껏 만든 나박김치를 들고 다시 찾아갔다. 세정은 문을 열고 선물 꾸러미를 봤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 회사 사람들 자주 놀러러 오는데 이런 거 너무 많이 넣으면 재훈 씨가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다음부턴 그냥 편하게 계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말투만 부드러웠다. 실제로는 이제 안 오셔도 된다는 통보였다. 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가을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그의 그림자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날 이후 철수 씨는 그 아파트 근처를 돌아가는 길조차 피했다. 버스를 타도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렸고 시장을 갈 때도 일부러 먼 길로 돌았다. 마치 존재 자체가 폐가 되는 사람처럼. 설날 아침 고시원 방에서 그는 혼자 떡국을 끓였다. 라면 냄비에 소고기 몇 점, 냉동만두 2개. 식탁 대신 작은 상 위에 제기 사진과 초를 놓고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말했다. 여보, 올해도 재훈이는 못 온대. 바쁘겠지 뭐? 괜찮아. 나야 뭐 익숙하지.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밥을 뜨기 시작했다. 창밖에선 아이들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고기 굽는 냄새가 번졌지만 그의 방엔 찬 기운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깨달았다.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내 아들도 더 이상 나의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아니구나.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다. 오랜만에 비가 그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봄날 오후. 철수 씨는 부평 전통시장에서 고구마를 샀다. 가을 고구마는 아니었지만 막 쪄낸 듯 달큰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재훈이가 고구마 좋아했지. 어릴 땐 군고구마 한 개면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비닐봉지에 정성껏 담아 아들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그는 문 앞에서 옷깃을 한 번 더 펴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다듬었다.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다. 문이 열렸다. 안쪽에서 나온 건 세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살짝 짜증기가 어려 있었다. 아버님 또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주말엔 좀 쉬고 싶거든요. 철수 씨는 멈칫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냥 시장 갔다 오는 길에 고구마가 좋아 보여서. 다음부턴 꼭 연락 주세요. 집도 정리 안 돼 있고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녀의 말투는 끝까지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성급기가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의 공간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 그날 밤 철수 씨는 그 고구마를 혼자 삶아 먹었다. 뚝배기에 물을 붓고 껍질을 벗기지도 않은 채로 삶았다. 고구마가 익는 동안 그는 라디오를 틀었고 한 DJ의 말이 스피커 너머로 들렸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할 곳이 없는데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그대로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지 않았다.
아예 그 동네를 지나가는 일조차 피했다. 같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볼 일도 줄었다. 버스를 탈 때면 아파트 근처 정류장에서 내리는 대신 한 정거장 더 가서 돌아오는 길을 택했다. 재훈도 연락이 없었다. 전화도 메시지도 설날 인사조차 없었다. 명절이 다가와도 생일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소복히 내리던 날이었다. 철수 씨는 퇴근길에 작은 슈퍼에서 막걸리 한 병을 샀다.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았다. 조용히 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어떤 예능도 웃음을 주지 못했다. 그는 문득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시절을 떠올렸다. 집이 추워 난로를 켜놓고 그 옆에서 아이가 받아쓰기 공부를 하던 모습. 그때의 재우는 눈이 초롱초롱했고 실수로 밥자를 법으로 쓰고는 깔깔 웃었다. 아바, 나 틀렸어. 밥을 먹으라 했는데 법을 먹는다고 했네. 그 모습을 떠올리며 철수 씨는 손에 들린 막걸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희뿌연 가로등 아래 눈이 쌓이는 풍경은 마치 그간의 외로움이 소복이 쌓여가는 듯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저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존재로 남고 싶었는데 며칠 후 슈퍼에서 우연히 아들 며느리인 세정을 보았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끼리 웃고 떠드는 사이 한 여직원이 말했다. 세정씨, 저기 아버님 아니야.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세정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아유, 그냥 아는 분이에요. 뭐 인사까지야. 저렇게 항상 옷도 대충 입고 다니시니 좀 민망할 때 있어요.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다. 강철수는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섰다. 주머니에 쥐고 있던 손은 덜덜 떨렸고 봉지 안의 귤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아무도 줍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싸구려 소주를 사서 혼자 방에 앉아 마셨다. 어느샌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는 조용히 되뇌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의 마음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말없이 소리 없이 오래도록 어느 흐린 봄날 오후였다. 창밖에서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은 강철수 씨가 드물게 결심하고 외출을 한 날이었다. 다름 아닌 몇 해 전까지 자신이 사준 인천의 아파트, 아들의 집이었다. 그는 예전에 거기다 놓고 온 오래된 통장 하나가 생각나 직접 찾으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미리 전화하면 오지 말라고 하겠지. 그냥 살짝 들러서 조용히 가져오고 나와야겠다. 우산을 들고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낯익은 얼굴이 문을 열었다. 세정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엔 반가움은커녕 짜증스러운 기색이 가득했다. 또 오셨어요? 왜 연락도 없이 오세요? 저희 집은 아무 때나 오는 곳 아니에요. 세정의 말투는 예의는 갖췄지만 차가웠다. 철수 씨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예전에 두고 간 통장 하나가 있어서 가져가려고요. 금방 나갈 겁니다. 그 순간 세정의 뒤편에서 중년의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몸에 딱 붙는 정장 차림이 밴 진한 립스틱. 날카로운 시선으로 철수 씨를 훑어본 그녀는 거침없이 말했다. 이런 나이에 이제 은퇴하셨을 텐데 적당히 하셔야죠. 젊은 사람들 사는데 자꾸 끼어들면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 말에 철수 씨의 얼굴이 굳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속은 울렁거렸다. 전 그저 제 통장 하나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세정은 옆에서 엄마를 말리는 척하며 덧붙였다. 아버님 솔직히 요즘 저희도 숨 막혀요. 결혼하고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모르고 이제는 좀 거리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그의 아들 재우는 집에 없었다. 그는 일부러 없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모른 채 한 걸까? 철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현관에 서 있던 그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불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우산을 펴지도 않고 그대로 빗속을 걸었다. 빗방울이 얼굴에 부딪혔지만 그는 닦지 않았다. 눈물이었는지 빗물이었는지 구별도 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시원방의 형광등은 깜빡였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담요를 덮지 않고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재훈의 첫 돌 사진 아내가 만든 유치원 앞 도시락 사진,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정했다. 이제 그만하자. 난 더 이상 이 집의 일부가 아니다. 그는 오래된 핸드폰을 들고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수신이는 예전 회사 동료이자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상철 씨였다. 상철이 나야. 혹시 예전에 말한 거 기억나지? 내가 준 집 다시 되팔면 사겠다고 했던 거. 이상철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그 집 아들 명의로 해놨다며 팔 수 있겠어. 명의는 내 이름 그대로야. 아직. 그냥 준 거지. 이젠 내 인생을 위해 써야겠다. 이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 내가 사지. 시장가보다 조금 낮게 해도 괜찮아. 응, 싸게 넘겨도 돼. 어차피 내 손에 오래 둘 물건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3일 후 서류가 정리됐다. 계좌로 들어온 계약금은 생각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그는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 양평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다. 4층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햇살 잘 드는 남향집. 베란다에선 멀리 산이 보이고 마당에는 벚꽃나무가 서 있었다. 이삿날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 라면 박스 몇 개, 사진첩 하나가 전부였다. 그날 저녁 그는 그 아파트 베란다에 접이식 의자를 놓고 앉았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낯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위한 공간이 생겼구나.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가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아주 오래 기다려온 한 사람의 두 번째 시작이었다. 경기도 양평 외곽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는 잔잔한 남한강이 흘렀고 멀리엔 소백산맥 자락이 누워 있었다. 옛날 같았으면 너무 조용한 동네네라고 했을 법하지만 지금의 철수 씨에겐 그 조용함이 가장 큰 위로였다. 새로 이사한 집은 작지만 깔끔했다. 벽지엔 담백한 베이지색이 칠해져 있었고 바닥은 오래됐지만 광이 나는 원목 마루였다. 거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베란다가 있었고 철수 씨는 이곳에 화분 하나를 놓았다. 이름 모를 야생화 이웃이 나눠준 것이었다. 이 꽃은 별로 꾸밈도 없지만 물만 잘 주면 오래가요. 그렇게 생긴 베란다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의 자리가 되어갔다.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튼을 젖혔다. 햇살이 부드럽게 밀려 들어올 때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작은 도자기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며 그는 중얼거렸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전에는 아침이면 무조건 출근 준비로 바빴다. 그 후엔 아들을 위한 도시락을 싸느라 분주했고 퇴직 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알바를 나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삶, 처음이었다. 이웃들과 인사도 서서히 나눴다. 같은 층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60쯤 70대 어르신들이었기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이 따뜻하네요. 같은 인사들이 자연스레 오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위층에서 처음 보는 여성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청록색 바람막이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눈웃음이 따뜻했다. 아, 안녕하세요. 5035 윤명숙이에요. 요즘 아침마다 화분에 물 주시는 모습 자주 봤어요. 식물 잘 키우시나 봐요. 철수 씨는 조금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냥 물만 잘 주면 알아서 크더라고요. 저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배우는 자세가 제일 멋지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다. 명숙 씨는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사는 66세의 은퇴 교사였다. 오래된 단어를 조곤조곤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서 말할 때마다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다. 어느 일요일 아침 철수 씨는 아파트 게시판에서 하나의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실버 산악 모임 신입 회원 모집,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출발.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산을 탄 적도 없었고 체력도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마침 단지 앞 마트에서 마주친 명숙 씨가 경비 아저씨에게 말했다.
수요일에 같이 가실 거예요. 지난주엔 다녀오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철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박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새 것처럼 보관된 등산화 한 켤레가 있었다. 아들을 보기 위해 매주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까지 다니던 시절 언젠가는 산에 오르며 기운을 찾자며 샀던 신발이었다. 그러나 결국 단 한 번도 신지 못했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신발끈을 조용히 묶어봤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벅찼다. 수요일 아침 아파트 앞에서 산악 모임이 출발했다. 모두 밝은 얼굴로 등산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명숙 씨는 그를 발견하자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은 산세도 완만하고 중간에 휴식도 자주 해요.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의 옆을 걸었다. 그날 산행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초봄의 산은 연두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흙길에서는 새싹이 올라오고 있었다. 단체로 김밥을 나누어 먹을 때 명숙 씨는 조심스럽게 작은 병에 든 매실청을 꺼냈다. 이거 제가 담근 거예요. 물에 타 드시면 좋아요. 철수 씨는 매실향이 퍼지는 물을 마시며 문득 마음이 풀어지는 걸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산길은 아들과 함께 걷던 길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걷는 길이었다. 그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길 위에서. 봄이 깊어질수록 양평의 산들은 연두빛에서 짙은 초록으로 물들었다. 매주 수요일 실버 산악회는 어김없이 산을 올랐다. 강철수 씨도 이제는 지각도 하지 않고 준비물도 미리 챙겼다. 한 손엔 등산용 지팡이, 다른 손엔 직접 담근 유자차 한 병.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분이라고 불렀다. 윤명숙 씨는 늘 그의 옆을 지켰다. 말없이 걷는 날이 많았지만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미소만으로도 충분한 인사가 되었다. 어느 날 모임에서는 단체 여행을 제안했다. 강릉의 정동진부터 설악산 속초까지 이틀간의 일정이었다. 모두가 들떴고 철수 씨는 살짝 망설였지만 결국 신청서를 냈다. 그가 고민을 접고 참여한 이유는 단순했다. 이젠 더 이상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에 명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여행 당일 바닷가를 따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명숙 씨였다. 사실 제 아들은 지금 서울에 있지만 저와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꽤 됐어요. 내가 너무 맞은 걸 줘버렸거든요. 집도 젊음도 체력도 마음도 다 주고 나니까 남은 게 없더라고요. 명숙 씨는 말없이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그래도 아직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입과 마음,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있는 귀. 그 말은 위로였다. 아주 깊고 오래 남는 위로. 그날 밤 정동진의 게스트하우스 앞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다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는 부부 여행 중 찍은 사진을 자랑했고 누군가는 손주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강철수 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늘 조용히 듣기만 하셨잖아요. 모두의 시선이 모였다. 철수 씨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요,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평생 그랬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가족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걸요.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모닥불의 불꽃이 흔들렸고 바람이 지나갔다. 그 밤 누구도 그에게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조용히 눈시울을 닦는 이들이 많았다. 며칠 후 평범한 오후였다. 철수 씨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다. 작은 분재에 이끼를 덮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아버지, 접니다. 재훈이에요. 손에 쥐고 있던 가위가 떨어졌다. 전화를 들고 그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 지금 서울에 있어요. 아버지 계신 데로 갈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주소는 바뀌었어. 문자로 보내줄게. 그날 밤 양평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별이 또렷하게 보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철수 씨가 문을 열었다. 비를 맞은 듯 머리가 축축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한 손에 비닐봉지. 안엔 시든 꽃과 귤 몇 개, 그리고 봉투 하나. 아버지, 세정이랑 이혼했어요. 회사도 잘렸고 집도 정리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계속 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철수 씨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엔 예전의 아이가 있었다. 허리보호 책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던 그 아이. 내가 너무 늦었죠, 아버지. 철수 씨는 말없이 아들을 안았다. 오래 깊게. 하지만 그 안음 속엔 더 이상 기대도 조건도 없었다. 이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거다. 하지만 너도 너 자신을 지키는 법은 배워야 해. 나처럼. 재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철수 씨는 다시 보리차를 끓여야겠다. 그리고 베란다에 나가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아이가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나의 삶을 버리진 않을 것이다. 이번엔 함께 걸을 뿐이다. 그의 손에는 윤명숙 씨가 주고 간 손편지가 들려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의 온전한 사람입니다. 며칠이 지났다. 재우는 여전히 아버지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다. 딱히 어디 갈 곳도 머물고 싶은 집도 없는 얼굴이었다. 아침이면 철수 씨와 함께 일어나 밥을 차리고 마당에 물을 주고 밤이면 말없이 차를 마셨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말없는 시간이 그들 사이를 조금씩 메우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밥을 먹던 중이었다. 된장찌개의 냄새가 퍼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너 지금부터 뭐 할 생각이냐? 재우는 젓가락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다시 일해야죠. 뭐든 할 수 있으면. 서울 가냐? 아니요. 여기에 남아볼까 해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철수 씨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밥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 남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네, 이 집은 이제 내 삶을 위해 만든 곳이다. 네가 아들이라서 묵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네 모습이 보여서 묵는 거다. 만약 이 집에서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책임을 미룰 생각이면 떠나라. 그 말에 재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 씨는 오랜만에 윤명숙 씨와 산책을 나섰다. 둘은 양평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불어 은행잎이 흔들렸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아들이 돌아왔네요. 명숙 씨가 조용히 물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 믿으세요? 철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믿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믿는 연습은 하려고 해요. 그 말에 명숙 씨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나무집 하나를 주어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죠. 손에 쥐었다가 때 되면 내려놓는 거. 저녁 무렵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돌아왔다. 작은 쪽파 한 단 미나리, 그리고 두부 한 모. 명숙 씨가 말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할게요. 초대합니다. 그녀의 집은 그와 같은 구조의 아파트였지만 훨씬 따뜻했다. 창문 옆엔 손수잔 이불이 접혀 있었고 부엌엔 직접 만든 장아찌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날의 메뉴는 미나리전과 된장국 그리고 흑미밥. 반찬은 단출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식사 후 그가 설거지를 하자고 나섰다. 명숙 씨는 말렸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앉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고무장갑을 꼈다. 밥 얻어먹었으면 설거지라도 해야죠. 이제는 그런 예의 정도는 배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았다. 그 고요함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되어가는 듯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그리고 며칠 후 양평 읍내에서 열린 실버문화 강좌에서 철수 씨는 깜짝 발표를 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히 참석만 하려고 했지만 주최 측이 그의 산악회 활동과 삶의 전환에 감동하여 직접 초청한 것이다. 그날 무대에 오른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제 이름은 강철수입니다. 올해 76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아버지였습니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가장.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으로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배우는 중입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내 전원이 따라 박수를 보냈다. 윤명숙 씨는 앞줄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난 후 밖으로 나오는 길에 그녀가 말했다. 강 선생님, 오늘 정말 멋졌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칭찬받으니까 아직 쑥스럽네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칭찬할게요. 쑥스러움에 익숙해지도록.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일기장을 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눈빛 속에 서 있었다. 부끄럽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이제 조금 알겠다. 인생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정히 나누는 것이라는 걸. 양평의 여름은 짧지만 유난히 반짝였다. 낮에는 매미소리가 지붕을 흔들고 밤이면 강가에서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그 시절 강철수 씨의 하루는 더없이 단순했다. 아침이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보리차를 끓이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산책이나 시장 보기, 그리고 가끔은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실버 연극반 연습을 구경했다. 그런 일상에 조용히 함께하게 된 이가 있었다. 윤명숙 씨였다. 그들은 서로의 문을 노크하지 않고도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왔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 그리고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누군가 봤다면 부부 같아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둘은 그런 말에 웃기만 했다. 우린 부부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귀하게 아는 사이죠.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을 근처 소박한 음식점에서 묵은지 삼겹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이었다. 명숙 씨, 이젠 가끔 궁금해져요. 우리가 만약 더 젊었을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랬다면 아마 서로를 놓쳤을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급하고 서로를 볼 여유가 없었겠죠. 지금처럼 천천히 익어가는 사이가 되진 못했을 겁니다. 그 말에 철수 씨는 오래도록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함께 나누듯 그들은 그저 그 순간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며칠 후 명숙 씨는 조심스레 자신의 계획을 꺼냈다. 사실 남양주 근처에 작은 밭 하나를 임대하려고 해요. 조용한 동네고 땅도 좋아요. 거기서 텃밭 가꾸고 가끔 아이들이 놀러 올 수 있게 작은 정자도 짓고요. 철수 씨는 놀란 듯 말했다. 혼자서요. 그럴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 부담이 아니라 그냥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그 말에 철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같이 가요. 제가 땅을 고르고 지게를 지고 지붕도 얹을게요. 명숙 씨는 뭐든 심고 따고 끓여주세요. 그녀는 웃었다. 그거면 되겠어요. 충분하죠.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있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몇 주 후 그들은 함께 남양주 외곽에 작은 땅을 임대했다. 텃밭 한켠에는 고추와 상추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야외 탁자가 놓였다. 정자 대신 우산과 의자 2개가 놓였고 벽에는 작은 팻말이 숨었다 붙었다. 함께 심고 함께 웃는 정원, 우리들의 시간. 재우는 아버지의 변화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봤다. 아버지 이렇게 웃으시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 나도 내가 이렇게 웃는 사람인지 몰랐어. 그럼 저도 여기서 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일 도우면서 텃밭도 하고. 철수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재훈아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 너도 네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린 이제 서로의 짐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마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남자. 재훈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서운한 듯 했지만
곧 그 말의 깊이를 이해했다. 그날 밤 강철수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가족이랑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가끔은 서로를 기억하며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이가 더 가족일 수도 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기보다 내 삶을 스스로 가꿔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 길 끝에 누군가가 함께 걸어주면 그건 축복일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은 지금 조용한 밭 한가운데 피어있는 들국화처럼 작지만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어느 초가을 저녁 강철수 씨는 텃밭 한켠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발밑에는 막 익은 고구마 한 봉지.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을 누군가가 꼭 있어야 한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붉은 해가 천천히 논두렁 뒤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낸 이 시간들. 더디고 외로웠지만 참 다행이었다. 지금도 어딘가엔 누군가의 기대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말없이 희생만 하다 스스로를 잊어버린 사람, 그리고 조용히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불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마음 한구석을 덮어주는 온기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당신도 아버지와의 추억 혹은 놓쳤던 한 사람의 마음이 떠오르셨나요? 혹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고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당신의 노년은 시작되었나요? 아니면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무엇이기 전에 그저 나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